안녕하세요. 글로벌 인공지능 대표 컨퍼런스 AWC 2022인 부산의 A홀 진행을 맡은 더 AI 편집국장 전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AI 월드 콩그레스는 인공지능 전문 미디어 더 AI가 개최하는 AI 대표 글로벌 지식 공유 플랫폼입니다. 매년 핵심적인 콘텐츠와 저명한 글로벌 석학들의 초청 강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틀간 열리는 AWC 2022인 부산은 더 굿 AI Can Do라는 주제로 국내외 인공지능과 미래 기술 전문가분들의 보다 더 많고 다양한 강연과 패널 토론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황민수 더 AI 대표님의 개회사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의 축사를 듣고 AWC 2022인 부산의 첫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더 AI 황민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AWC 2022인 부산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인공지능 전문 매체 더 AI 대표 황민수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감사 인사 올립니다. 우선 축사를 보내주신 이종호 과학정보통신부 장관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AWC 개최를 위해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송길태 부산대학교 AI융합연구센터장님, 백준기 중앙대학교 AI대학원 원장님, 이경무 서울대학교 AI대학원 원장님, 서영주 포항공과대학교 AI대학원 원장님, 김정원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9회를 맞은 AWC는 서울, 부산, 광주 각 도시에서 개최되며 더 AI가 인공지능 산업에 화두를 던지고 업계 전문가, 관계자분들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 주제는 더 굿 AI Can Do입니다. 굿 AI, 이른바 좋은 AI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더 AI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을 이해하는 AI입니다. AI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좋은 AI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윤리적인 AI입니다. 점점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AI가 바람직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철저한 윤리 기준이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능력 있는 AI입니다. 인간의 복잡하고 힘든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굿 AI가 되려면 무엇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지금 AI 파도 위에 놓여 있습니다. 군사, 의료, 제조, 생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AI는 실로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AI 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을 살피는 것은 미래 국가 경쟁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도 대비할 것이 적지 않습니다. 세계 AI 혁신지수 리포트에 따르면 세계 두 번째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선두그룹인 미국, 중국 등과 큰 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오늘과 같은 행사를 통해 AI 기술의 국제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전문가 사이에 심도 깊은 토론 역시 실로 의미 깊다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AI 교육, AI 윤리 등의 주제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는 AI와 윤리적인 AI를 퀀텀, 메타버스, 빅데이터, 그린테크, 디지털 트윈 등 뛰어난 AI에 대한 강연과 토론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가 국내 과학 산업계 및 학계 AI 역량 발전, 더 나아가 세계 속의 AI 강국 코리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황민수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서 AWC 2022인 부산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올해 9번째를 맞는 AWC 2022 in 부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 준비에 힘써주신 디지털조선일보 김영수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디지털 헬스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고 우리 사회와 경제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변혁의 양상에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을 핵심 전략 기술로 인지하고 국가 차원의 역량을 아낌없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7년까지 세계 3위권의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와 함께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함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인공지능은 우리의 경제 사회를 혁신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동력입니다. 경기 침체, 기후변화, 감염병 등 전 세계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분들의 혁신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도 민간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 노력을 주저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민간과 공공의 디지털 협력과 혁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AWC 2022 in 부산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국정에도 시간 내어 좋은 말씀해 주신 이종호 장관님께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AWC 2022 부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AIX 에듀를 주제로 하는 패널 토론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무엇보다 교육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토론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AI 인재 양성과 그를 통해 혁신적인 차세대 핵심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청사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부산대학교 송길태 AI 융합연구센터장님과 토론에 참여해 주실 중앙대학교 백준기 AI 대학원장님, 서울대학교 이경우 AI 대학원장님, 포항공과대학교 서영주 AI 대학원장님, 광주과학기술원 김종원 AI 대학원장님 5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무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행사가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중들께서는 휴대전화를 무음 또는 진동 모드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 다 되셨을까요? 예, 그럼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센터장 송길태입니다. AWC 2022 in 부산 컨퍼런스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은 인공지능 글로벌 인재 양성과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이란 주제로 네 분의 패널 분들을 모시고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글로벌 인재 양성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통한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차원의 수건 과제도 자연스럽게 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토론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패널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중앙대학교 백준기 AI 대학원 원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백준기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대학교 이경무 AI 대학원 원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이경무입니다. 네, 그 옆자리에는 서영주 포항공과대학교 AI 대학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항공대 서영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종원 광주과학기술원 AI 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과학원 김정원입니다. 네,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기꺼이 먼 부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패널 토론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그럴 저희 사항들을 또 이 토의를 통해 패널 시간을 통해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오늘 여기 그 연사님들께서는 우리나라 AI 글로벌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AI 대학원을 이끌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대학 내에서 이러한 AI 전문 인력 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현황과 그리고 AI 대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백준기 원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훌륭한 행사에 그 개회를 알리는 첫 번째 세션이고 또 우리 좌장님 옆에 앉은 덕에 처음에 발언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대학교 AI 대학원의 간략한 소개와 현재 어떤 방향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대학교 AI 대학원은 작년 2021년 4월에 AI 대학원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중앙대학교는 사실 그 전에 한 10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 AI 응용에 많은 좀 투자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하고 그 항공 영상, 위성 영상에 대한 뭐 AI 처리라든지 또 국방부하고 같이 뭐 그 국방 경계 감시 시스템의 뭐 AI 적용 이런 것들을 한 10년 전부터 준비해 왔고 특히 우리 중앙대학교는 AI를 이제 개발하고 AI 인력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AI를 학습 시스템에 적용을 한다는 인공지능 기반 이제 학습 지원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학생들한테 AI를 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AI 대학원에 선정이 되어서 여기 계신 이제 다른 훌륭한 AI 대학원과 함께 이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인력을 양성하면서 처음부터 좀 그 구도를 잡았던 게 우리나라 뭐 국민 그 인구수 정확하지 않고 대략 한 5천만 명 정도라고 하면 5천만 명의 한 5분의 1인 1,000만 명 정도는 누구나 AI를 접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뭐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동차를 운전한다든지 아니면 노트북을 열어서 엑셀 파일을 뭐 실행을 한다든지 하는 AI를 그냥 부담 없이 사용해야 될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한 1% 정도를 하면 10만 명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10만 명 정도는 누가 개발해 놓은 AI 그 핵심 기술을 자기의 분야에 응용을 하면서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그 10만 명에 다시 한 1% 정도를 생각을 하면 1,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1,000명 정도의 인력은 사실 없던 AI 기술을 개발을 하고
핵심 연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충의 그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저희 그 AI 대학원은 그 제일 최상층에 있는 핵심 AI AI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 1,000명과 또 그 다음 층에서 그 AI 기술을 전 산업 분야에 응용해야 되는 한 10만 명 정도의 AI 활용 인력, 요 두 가지 타겟을 보고 이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AI 그 대학원 지원 사업은 그 핵심한 1,000명 정도, 그 다음에 AI 대학원 지원 사업 외에도 뭐 IITP나 나이파 같은 데서 AI 산업 융합 인력을 또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그 중간에서 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중앙대학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대 네, 현황은 어떤지 네, 부탁드립니다. 뭐 중앙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중앙대하고 서울대가 작년에 같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동질감을 좀 느낍니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그 우리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사실 AI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I 대학원을 지금 지금 됐죠. 한 4년 돼가는데 굉장히 잘한 이제 그 일이고요. 그런 초석이 지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졸업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산업체로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가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그 저희가 2019년에 서울대학교 자체적으로 본부에서 그 AI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인식을 갖고요. 그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세웠어요. 그래서 크게 서울대 AI는 세 개 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교육이고요, 당연히. 다른 하나는 연구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산업체와의 이제 응용 분야에. 그래서 그 축이 교육은 저희 이제 AI 대학원 협동 과정으로 이제 돼 있지만 AI 대학원이고요. 그다음에 연구 쪽은 이제 AI 연구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관악 쪽에 있기 때문에 관악 그 낙성대 쪽에 그 밸리를 형성해서 거기에 이제 기업체들이 스타트업들하고 대기업의 연구소들이 들어와서 같이 산학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터를 만들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축이 이제 시너지를 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의 AI를 교육, 연구, 그다음에 창업 이런 쪽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겠다, 리더십을 갖겠다 이런 걸 했고, 그래서 대학원은 이제 2019년에 시작을 했고 AI 대학원 사업은 작년에 같이 이제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에 대학원 우리가 개원을 했을 때는 53명으로 그 입학생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80명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갑자기 늘어서 사실은 저희가 예상보다 한 5년 후에 사실은 80명 그 입학 정원을 우리가 목표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늘게 됐어요. 뭐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그렇게 갑자기 스케일이 커지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아직까지는 좀 못 따라오는 것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AI 그 첨단 이제 공학 그 관이라고 해서 아마 내년 초에 이제 다시 완공이 될 텐데요. 굉장히 큽니다. 이게 한 500평짜리 이제 큰 건물이 세워지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거로 기대를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그런 인프라가 조금 이제 저희는 이제 규모에 비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대학원의 목표는 사실은 아까 우리 백준기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서울대학이 어떤 포지션을 할 거냐를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스타급 인재를 키우자 하는 것이 모토입니다. 어제 사실은 우리 국가대표 올림픽 월드컵이죠. 월드컵 축구 대표 경기하는 걸 보셨죠? 저도 봤는데요. 결국은 스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손흥민 선수 없었으면 우리가 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선수도 다 필요하죠. 팀이니까 팀워크를 위해서 다 필요한데 결정적인 거는 결국 스타들이
손흥민 선수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저희 좀 봤고요. 그래서 그런 스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유럽의 아주 엑셀런트한 탑 0.1%의 그런 인재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포지션을 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쟁할 것이냐 그런 쪽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더불어서 물론 이제 그 확산하는 쪽에 응용하는 쪽에도 물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떤 핵심적 인재를 어떻게 잘 키우냐에 대한 고민을 아직까지 저는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대학원들과도 사실 같은 그런 고민들을 공유하고 좋은 방향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에서는 중앙대랑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새로운 AI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그 1,000명에 해당하는 그런 고급 인재 양성인데 특히 이제 서울대에서는 스타급 인재 육성에 더 또 중점을 두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포항공대 서영주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포항공대 인공지능대학원은 그 첫 해인 2019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졸업생도 나왔고요. 그 저희가 발표 자료에 했을 때도 그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대학원 선정 사업에 발표했을 때도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대한민국에서 세계와 겨룰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대학은 아주 많지 않으니 포항공대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소프트웨어 인력이 고부가가치인 분야이다 보니 그 소수 인재가 가장 최고의 솔루션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최고 인재를 지향하겠다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최고 인재를 키우려면 그 학생 입장에서 또는 국가 입장에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교수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의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 자료에도 그렇게 썼지만 매년 적어도 3분의 인공지능 전문 인력, 즉 교수님들을 초빙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그레시브하게 교수님들을 초빙하고 있고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 두 번째는 이제 장학금입니다. 저희가 장학금은 워낙 포항공대가 장학제도가 훌륭한 대학이지만 정부의 사업만이 아니라 저희가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 나갈 때 국가에서 받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대응자금으로 따왔습니다. 제가 그거를 따는 이유는 국가에서 주는 돈은 거의 장학금으로 쓰고 그 대응자금으로 따온 돈으로 그 GPU 장비라든가 연구 환경을 개선하겠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려면 특히 국내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한 그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자꾸 내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논문이 없어도 반드시 그 해외 좋은 학회에 한 번씩은 보내겠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또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해외에. 그래서 그런 그 대학이나 글로벌 기업에 인턴을 보내거나 그 연구 교류를 하면서 같이 논문을 쓰는 작업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글로벌한 그런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GPU 장비는 저희가 그 학교에 클러스터 룸이라고 해서 원래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인공지능 대학원을 유치한 이후에 인공지능 대학원과 관련된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의 클러스터 룸을 투자를 하고 매년 수억씩 장비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는 함께 쓰는 장비 그리고 새로운 교수님이 오시면 개인 장비가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얼마든지 연구를 하는데 불편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경무 서울대 교수님, 인공지능대학원 원장님께서 그 스타를 만드시겠다고 많습니다. 스타가 나와야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작으니까 이제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인공지능 선진국에 비해서 인력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또 하나 세운 전략은 그 교수님 몇 분씩 같은 비슷한 분야 교수님들이 함께 팀을 짜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 저희 학교에 가보시면 3분, 4분이 같이 하는 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랩을 같이 하면서 그 분야의 최고의 랩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서울대 우리 이경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스타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발휘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공동 지도를 하고 함께 더 좋은 논문을 쓰고 더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학생들이 불편함 없게 장학 제도를 최고 수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하는데 조금 더 지장 없도록 장비 면에서 저는 타 대학보다 가장 우수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억씩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구하는데 조금 지장 없게 하고요. 교수님들이 최근에 많이 늘면서 다양한 과목들이 오퍼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높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인공지능 대학원이 국내에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모티브를 제공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대학들도 인공지능 대학원도 또 이렇게 협의회가 있어서 함께 또 경쟁도 하면서 협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강국으로 만드는데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원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이런 말로 저희 아까 이제 많은 이제 대학 원장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 AI 인재를 기르는 문제가 저희가 어디랑 경쟁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에서 보면은 글로벌하고 하는 경쟁이 가장 큰 주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로벌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따라가지 않고 각자의 어떤 개성을 따라서 맞춰서 따라간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광주가 갖고 있는 그런 개성이나 상황은 뭐냐? 저희는 조금 약간 색조가 좀 틀립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색조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광주는 이게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좀 약간 거점이나 직접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뭐 얘기가 나눴을 때 서울 광주, 부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되고 마침 또 광주에서도 저희 AI 관련된 이런 행사가 지금 막 이번 주에 열리고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겹쳐 있고요. 여기서 말씀을 AI 대학원을 저희가 만들 때 학생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여기서는 저희가 글로벌 경쟁도 있지만 글로벌 경쟁이라보다는 글로벌에서도 같이 통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입장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하고 연구, 창업 이런 새로운 시도를 조금 했습니다. 교육, 연구, 창업이라는 부분이 창업이라는 게 저희 학생들한테 졸업 전에 해라 이런 개념을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산업체랑 바로 협력하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저희가 일단 실전적으로 해봐야 된다. 왜 창업이라는 선택을 했느냐라고 저희가 보면은 ARM 분야가 아직은 어디에서 꽃을 필까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직 많은 분야다. 이 전시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여기저기 인큐베이션 되고 있다는 느낌은 보셨을 것 같고요. 이 얘기는 하나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저희도 사실 저희가 1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19년대 2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딱 보면 이제 딱 3년 됐습니다. AI 대학원이라는 걸 만들어야지 갑자기 만들게 됐다는 건 조금 그런 부분이 많고요. AI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은 저희가 2019년 당장 시작할 줄 몰랐지만 이제 시작을 했고 엄격하게 시작을 해서 이제 3년이 딱 됐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냐? 학생들은 이제 좀 들어와서 이제 100명이 넘어가는 이제 규모가 이제 세팅이 되고 있고 이제 석박사 통합 과정을 저희가 중심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졸업생은 별로 없습니다. 예, 석사로 일부 몇 명이 나간 게 이제 첫 졸업생 이번 여름에 처음 나왔고요. 두 번째 이슈에서는 광주가 어떤 측면을 가졌었냐면 전체 분야를 잘하는 건 힘들겠다. 지역적인 어떤 특화 전략을 해야 된다게 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 그리고 저희가 문화 콘텐츠라는 특화 전략을 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는데 모든 분야가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저희가 이제 그래도 특화에 대한 웨이팅이나 이 라인업들이 조금 되고 있다. 저희 자동차의 모빌리티라는 게 미래 자동차 이런 주제랑 연결해서 라인업이 좀 되고 있고 헬스케어는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에너지는 한전이 있어서 잘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문화 콘텐츠는 조금씩 이제 세력이 형성이 되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 번째 다른 부분은 그래도 3년을 저희가 공을 들여서 진행을 했더니
저희 인프라 쪽에서는 아까 지금 많은 AI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컴퓨팅 자원 인프라. 그 부분에서는 광주가 그래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좀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번 달 말에 저희가 하는 HPC AI 공용 인프라라는 장비를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장비의 규모가 100억 정도의 그 컴퓨팅 장비가 있는 퍼실리티가 가동이 되고요. 그거는 저희 뭐 광주과기원 홀로 쓰는 게 아니라 전체의 저희 지역하고 전국하고 나눌 수 있는 공용 인프라 장비가 돼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AI 대학원이라는 어떤 세력이 형성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력이 구심점이 돼서 다양한 리소스를 모아서 다시 어떤 저의 학교 그다음에 저희 지역 그다음에 국가로 이게 퍼질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AI 대학원의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 이런 인프라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인프라를 갖다 저희 내부에서는 꿈꾸는 아이 스페이스라고 그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인프라가 세팅되는데 그건 없었을 거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학원만이 아니라 저희가 또 이제 학부의 융합 부전공이라는 걸 만들어 좀 있으면 이제 저희도 융합 전공을 만들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내려가는 저변 그다음에 초중고 이런 부분 제가 엊그저께 사실은 광주 지역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준비들이 라인업이 쭉 되고 있는 거 봤습니다. 여기 전시회 가보시면 고등학교들 모임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AI 대학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색깔을 가지고 이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네, 네. 각 대학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좀 특화를 시키고 또 이렇게 글로벌하게 그 경쟁력 있는 그런 인력을 배출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여러 측면에서 네, 그런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네 분 말씀 들었을 때 좀 공통적인 사항은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런 AI 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경쟁력 있는 그런 인력을 저희가 배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이제 글로벌하고 어떤 그 격차가 어느 정도 저희가 그 글로벌 그런 이제 그 선진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따라잡았는지 그다음에 그런 따라잡기 위해서 저희들의 가진 어떤 한계라든지 문제점들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면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 그것들을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또 저는 또 한 가지 더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가 글로벌하게 경쟁력 있는 인력을 길렀을 때는 이 인재들은 미국이나 어떤 유럽이나 이렇게 그런 이제 선진국들의 그런 탑 그런 글로벌 IT 기업으로도 이렇게 바로 또 진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국내에 정말 필요한 우리 국내에 이렇게 역할을 해줄 그럴 때 글로벌 경쟁력 인력들이 또 역으로 유출이 되는 그런 이제 문제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진규 원장님부터. 네, 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역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같이 계신 서울대, 포항공대, 광주과기원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희는 그러면 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 중앙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를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석사 과정이 4학기가 되고요. 물론 박사 과정이 되면 추가 4학기에 논문을 쓰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예를 들어 석사 과정 4학기 중에 저희가 창의 자율 학기제라는 어떤 그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보통 그 한 학기를 어디 회사하고 인턴십을 한다든지 외국을 다녀오게 되면 기존 이제 교육 제도에서는 그만큼 학점을 못 받으니까 수강을 못 하니까 한 학기를 더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굉장히 좋은 걸 배우면서도 제도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사업에서 이제 뭐 과기정통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또 대학 제도가 대학 자체가 그런 제도를 좀 협력으로 만들어서요. 한 학기를 풀로 어떤 대학에 가서 학생들이 인턴십을 하거나 공동 연구를 하거나 또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럴 때 경제적인 어떤 그 연구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작년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속에서도 그 보스턴 대학이라든지 뭐 이스라엘의 대학 있는 그 연구소 또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또 캐나다 토론토 대학 이런데 한 명, 두 명씩이 한 학기 정도 그 창의 자율학기제로 또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교수님 연구실에 가서 함께 연구도 하고 또 뭐 그 탑 컨퍼런스 우수 학술 대회 논문도 쓰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역시 이제 그 AI 대학원이라는 사업이 생기면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제도 같은 거를 새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도 뭐 대학생 생활을 지내봐서 아는데 요즘에 학생들이 물론 실력들도 많이 좋아져 있지만 대학을 들어오기 전에 전부 다는 아니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국제화가 되어 있어서 뭐 쉽게 말해서 영어도 생각보다 잘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또 외국에 나가는 거를 저 때만 해도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을 보면 좀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뭐 제가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좀 달라져 있는 면이 도움이 되고 또 우리 AI 대학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 그런 그 국제적인 어떤 그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지도받았던 학생들이 일단 그렇게 잘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또 다른 대학 원장님들이 더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텐데 저희는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창의 자율학기제를 통해서 그렇게 학생들한테 국제적인 어떤 교육과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창의 자율학기제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고 네,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경루 원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저 송길태 그 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게 이제 우리나라의 글로벌한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우수 인재들이 왜 유출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없냐 이런 말씀을 질문 주셔서 좀 생각해 보니까요. 글로벌하게 저희 나라의 그 AI 전반적인 그런 이제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위상이 한 3위입니다. 명확하게 보면 양쪽으로 보면. 그래서 일단 뭐 논문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탑 티어 컨퍼런스라고 하는 AI 분야에서 거기에 이제 출판되는 논문의 수로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요, 중국이 1위고 미국이 2위고 저희가 3위입니다. 근데 2위와 3위 차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4위가 독일이나 뭐 이런 프랑스나 이런 쪽으로 쭉 가고 있어서 그 갭이 큽니다. 탑 2가 월등히 많고요. 그래서 여전히 갭은 큰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갭을 줄여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상당히 최근에 저희 나라의 연구자들의 수도 늘어나고 경력도 좋아져서 점점점 양쪽으로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양쪽으로는 굉장히 좋긴 한데 사실 이제 서울대학 입장에서 사실 양보다는 이제는 질로 가는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AI 쪽의 탑 티어 컨퍼런스라고 하는 거를 세보면요 꽤 많아요. 소위 5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년에 출판되는 논문 수만 해도 10,000편 이상이 돼요. 그리고 그게 출판되지 않은 논문은 그거의 3배가 되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논문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논문, 임팩트 있는 논문은 10%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논문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임팩이 중요하다. 그것이 아카데미아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카데미아, 그 학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스파이레이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논문이거나 아니면 프랙티컬하게 실제 문제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산업에서 실용화하는데 아주 큰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저희가 학생들에게 사실은 지금 최근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문 쓰지 말라 차라리. MIT, 스탠포드, 그 카네기 멜론, 그다음에 옥스퍼드, 이스라엘 그 와이스만 인스티튜트 이런 데서 논문이 별로 안 나옵니다. 유명한 저 연구실에서는. 근데 한 편 나오면 굉장히 임팩이 커요. 사이테이션이 뭐 수천 개 되고 수만 편 사이테이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인재를 길러야 되는 게 저희가 사실은 서울대학 입장에서는 사실 해야 되는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교수님들의 생각이 일단은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저는 느끼고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좀 있는데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글로벌 인재를 우리가 키웠을 때 그 인재들은 결국 뭐 글로벌 회사들이 결국 탐을 내지 않아요. 뭐 데려갑니다. 오퍼 주고 하면은 뭐 국내 그 회사들하고 오퍼의 수준이 다르니까 당연히 글로 갈 수밖에 없고 저희 연구실 학생들도 많이 이제 외국으로 많이 갑니다. 좋은 학생들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저희 자원이기 때문에 더 큰 역량으로 그 인재들이 더 발전하고 또 글로벌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저희에게 돌아올 어떤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 중국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많이 갔다가 지금 엄청나게 그 영향력 있는 임팩트풀한 연구를 갖고 있는 연구자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을 지금 다시 그 안에 중국에 있는 연구 역량을 엄청나게 키워놨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그래서 좀 그렇게 포지티브하고 어쨌든 뭐 좋은 인재를 많이 기르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국내 수준이 세계 그래도 3위 양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성장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지만 탑 2와는 또 많은 아직 간극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좀 양적인 것보다는 좀 퀄리티로 임팩트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서영주 원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 아까 글로벌했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인공지능 저변 확대라든가 뭐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2019년 인공지능 대학원 뭐 그 당시에 사업 그 저희가 발표도 했고 할 때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심포지엄도 저희가 했고 아니면 어디 이렇게 뭐 워크숍이라든가 돌아다녀 보거나 했을 때 그 해마다 엄청나게 우리나라 경쟁이 좋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항상 저희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전에 준비를 했던 나라들이고 우리는 제조업 위주로 성장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인력에 좀 신경을 못 써서 그걸 좀 뒤따라갔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겠지만 반도체도 디스플레이나 그 폰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늦게 시작해서 가전도 그렇고 막판 뒤집기를 해서 1등이 됐던 나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늦게 시작했지만 저는 우리나라 학생들 젊은 사람들의 그 능력도 그 국가 지원도 적절히 될 거라고 판단해서 미래는 밝게 봅니다. 그리고 글로벌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내용이 아니라 글로벌한 인재도 신경 써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랩을 같이 하면서 교수들 그 논문 내는 것들도 많이 보는데 요번에 저희 뭐 컴퓨터 비전 랩에서는 ECCB 쪽 최고 컨퍼런스 중에 하나인 곳에 16편의 논문이 한 랩에서 나갈 정도로 집중력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저는 가능성이 그런 데서 많이 있다고 보고 또 학생들을 자꾸 이렇게 해외로 내보내는 것이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돈을 아끼지 않은 분야가 뭐냐면 1학기도 그렇고 2학기도 그렇고 중간 여름방학에도 저희가 그걸 계속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해외 석학들한테 요새 줌이 있어서 줌을 활용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는 저희가 교수 요원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그 미국에 있는 한국 학자, 해외에 있는 한국 학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세미나를 하면서 학생들이 새로운 분야를 또 경험하게 되고 또 그분들과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국제화에 대한 그 마음이 그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저희가 뭐 또 영어로 강의를 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 아까 세 번째 질문하신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재를 키워서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씀 주신 거 맞죠? 저는 그거 되게 좀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 인재도 부족한데 안타깝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연어가 해외에 나가서 큰 바다에 나가서 마음껏 살을 씌우고 알을 낳기 위해서 돌아오듯이 저희 인재들이 더 좋은 곳에 가서 새로운 학문 최고가 돼서 다시 나중에 돌아온다면 우리나라에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내보내는 인재도 많지만 해외에 유학을 해서 공부하던 우리 인재들도 많이 교수 요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또 기업에도 가고 있고요. 그래서 빼앗기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또 잘 교육받거나 연구 능력이 있는 분들이 국내에 돌아와서 또 학생들도 가르치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또 우리가 내보낸 친구들이 더 살찌워서 돌아오는 연어처럼 좋은 능력을 가지고 돌아와서 한국을 다시 좋은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불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여러 측면에서 또 특히 포항공대에서는 그런 뭐 해외 석학 초청 세미나 이런 톡을 통해서 글로벌 그런 커넥션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함으로써 그런 해외 경쟁력이 국제적인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정원 원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좀 마지막에 얘기하다 보면은 많은 얘기들을 해주셔서 저는 근데 조금 제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을 많이 보는 사람이냐면은 전체적인 인프라에 대한 생각을 사실 많이 합니다. 저희가 잘 가르칠 글로벌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인력을 키워내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느냐. 대한민국은 사실 전체적으로는 테스트베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 AI를 갖다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제가 요즘 얘기하는 모든 분이 얘기하는 DNA, 그러니까 데이터와 그다음에 AI를 연결해서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결국 이제 네트워크는 저희가 굉장히 강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떠냐? 저희가 열심히 지금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를 할 수 있는 어떤 퍼실리티 이게 클라우드 인프라랑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하게 저희가 경쟁하기 위해서 요즘 뭐 유행이 되는 하이퍼스케일 초거대 AI 이 부분을 갖다가 대응하는 부분에서 국내에서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빌드해서 대응하고 있는 뭐 N사들이 몇 군데가 이제 지금 하고 있지만은 글로벌 경쟁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한 단계 뒤. 결국 이제 따라가고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AI 대학원의 이런 어떤 세력화를 통해서 아카데미 입장에선 많은 개선을 이룬 게 지금 3년 사이에도 저도 많이 그걸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됐고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 서포팅 인프라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는 3년에 빌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력은 지금 3년에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이클 빨리 탈 수 있지만 이 하드웨어 인프라 저희가 도로를 개설한다는 거 뭐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철도도 10년 걸리죠.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저희가 더 쫓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글로벌 부분에서 경쟁력을 하는 입장에서 AI 경쟁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모든 게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뒤에 받쳐주는 후방부대 입장에서는 아직도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학교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결국 산업체하고 학교의 어떤 이 연결고리의 부분에서 활성화가 필요한데 많이 그쪽도 개선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면 약간 개별 회사들의 어떤 노력의 형태가 같지 어떤 공동의 노력이라든지 어떤 뭔가 이렇게
한 판이 되는 뭐죠? 요즘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슈가 따로 가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을 쉐어하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AI에 대한 어떤 저희 교육이나 인재 양세 그다음 인프라 부분도 그런 부분하고 조금더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면서 이게 전체로 발전되면 모습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저희 이번에 전시회도 클라우드 쪽에 전시가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하고 AI의 연결성에서 볼 때 아직은 뭐죠? 세력화가 돼 있는 부분은 아직은 적지 않느냐. 하여튼 저희가 가야 될 길은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행스러운 건 아카데믹의 부분에서 캐치업을 시작을 했고 그것들을 갖다 저희가 확산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그리고 저희가 대한민국에 있는 결국 뭐죠? 이 네트워크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새로운 AI 서비스를 실제로 먼저 써보고 먼저 빨리 뿌리내게 하는 쪽에서는 저희가 열심히 쫓아가면은 금방 먼저 따라가서 뭐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좋은 점들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인프라 차원에서 또는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아직 그런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따라갈 길이 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거는 이 대학 내에서의 어떤 그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가지고요. 이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노력들 대학 내에서의 노력들에 대해서 많이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는 학생들이 본인이 이제 AI 분야에서의 어떤 글로벌 인재로 자기가 거듭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뭐 학부생이든 대학원생이 뭐 이렇게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또 기업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AI 인력들이 점점 이제 학교에서는 많이 이제 양성이 돼서 이제 인력 시장으로 이렇게 나올 텐데 만약 기업에서 옥석을 가려낸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가려내야 될 것인지 그러면 그런 포인트들을 좀 지적해 주시면은 아마 학생들이 또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그런 숙제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좌장님께서 여기 계신 학생들 앞으로 AI를 연구를 하고 싶거나 응용을 하고 싶거나 이제 인재가 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또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식으로 학습과 연구를 해서 인재가 되느냐도 물론 이제 중요한데 그 전체 우리나라 그 AI 인력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내가 어디를 타겟으로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지 조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여기 있는 AI 대학원장님 모두 다 우리나라에서 좀 AI 핵심 스타를 만든다. 뭐 당연히 중요하고 모두가 다 진행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그 전체 AI 산업 쪽으로 보면 기업체들이 지금 그 디지털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은 리소스도 있고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뭐 AI 전문 인력을 고용을 하기도 하고 그 디지털 대전환을 하기 위한 그 어떤 부서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중견 중소기업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무슨 그 AI 핵심 연구를 하는 인력은 뭐 우수한 인력이고 융합을 하는 인력은 뭐 그 다음 인력이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런 그 여러 그 분야에 있는 포트폴리오에 포진하고 있는 인력들이 잘 그 거미줄 같이 엮여서 우리나라 그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만 우리나라의 이제 그 인공지능의 저변이라든지 이런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조차도 그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봤습니다. 많은 급여를 주고 뭐 외국에서 국내에서 훌륭한 인재 몇 명을 데려올 수는 있는데 그런 그 AI 전문가가 회사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뭐 현대 자동차가 될지 뭐 두산 중공업이 될지 이런 데 가서 현업에 가서 도메인의 난리지를 모르고 AI의 전문가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회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들은 또 이제 고민을 합니다. AI 핵심 인력은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우리 회사에 있는 현업 인력들한테 그 인력을 어떻게 AI 전문가로 발전을 시킬 것인가,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AI 대학원은 이런 그 스타급의 그 학자, 연구자들을 당연히 만들어내야 되지만 그런 그 디지털 대전환을 하기 위한 그 우리나라 그 전체 AI 그 융합 어떤 산업에 들어갈 어떤 핵심 인재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또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그 회사들의 현장 인력이 어떻게 AI 인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고민도 이제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AI 연구와 교육을 받더라도 그런 중에 내가 어느 포지셔닝을 해가지고 갈 것인가, 뭐 이런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지금 AI 핵심 인력, 뭐 AI 융합 인력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IITP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인공지능 학부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센터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든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같은 데를 통해서 이제 산업체 인력 그 양성에 대한 그 교육 어떤 또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뭐 혁신 인력 뭐 양성 바우처 사업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전체 정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이 내실 있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또 AI 그 전문가들이 많은 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우리 학생들도 그 중에서 어느 위치로 가야 될지 좀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 또 좀 큰 어떤 그런 그림에서 본인의 어떤 포지셔닝, 네, 각 학생들의 어떤 포지셔닝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전에 그 도메인 날리지 산업 생태계를 이렇게 녹아나기 위해서는 AI 핵심 인력이 도메인 날리지를 또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런 파트들을 아까 전에 또 이경무 원장님께서 그 코어 기술로 이렇게 또 임팩트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랙티컬한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또 임팩트를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신 거랑 좀 맥락이 또 그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요. 네, 이경무 원장님, 네, 한번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AI 쪽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요소가 뭐냐.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학생들 이제 들어오면 입학할 때 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제 진로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는 이제 다르지만 어쨌든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스킬이다. 도구를 쓰는 스킬. 결국 코딩이에요. AI 쪽에서는 코딩. 그 완벽한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의력. 응용할 수 있는 창의력. 그거는 창의력은 결국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펀더멘탈이 중요해요. 수학 이런 것들이 또 물리적 해석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잘하면 스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하나라도 잘해라. 하나만 잘해라. 코딩만 잘해도 너는 대우받는다. 당신 대우받는다. 왜냐하면 내가 코딩 잘하면 아이디어 있는 사람 내가 찾으면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아이디어 내가 정말 잘하면 코딩 정말 잘하는 사람 내가 같이 일하면 만들어진다. 그래서 두 가지. 근데 둘 다가 아닌 어정쩡한 사람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코딩이 뭐 굉장히 어떤 뭐
우리나라에서 코딩 교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직도 코딩이 수준이 많이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코딩 수준이 떨어져요. 그래서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대학 학부 다닐 때 방학 때마다요 유명한 그 대기업에 구글이나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인턴을 갑니다. 인턴 못 가면 완전히 좀 능력 없는 사람이 취급받아요. 그래서 졸업할 때는 이미 그 코딩 실력이 거의 수준급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대학 안에서의 이제 그 뭐 컴퓨터공학부라든지 뭐 전기공학부 이런 관련 학과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컴퓨터 관련된 과목을 배우지만 실제 코딩하는 시간은 정말 작습니다. 그다음에 1대1 TA가 그 코드 리뷰도 못 해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스스로 열심히 좋아서 하는 학생들은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희 뭐 다른 우리 원장님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대학원생들 받을 때 보면 그 차이가 너무 크다. 학점은 좋은데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그걸 어떻게 계속 메우냐 가장 숙제입니다. 사실은 숙제고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여러분들이 만약에 AI 쪽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하여튼 코딩은 정말 A+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좀 하라. 어떻게든 간에 하는 게 제일 강조점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산업체 쪽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학교 쪽에서 요구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산업체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응용 능력 굉장히 좋고요. 요즘 뭐 우리 아시다시피 AI 그 알고리즘들이요 다 오픈돼 있어요. 가장 최신의 논문들도 그 코드가 다 공개돼 있습니다. 공개 안 하면 억셉트가 안 돼요. 요즘은. 그래서 다 GitHub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갖다가 돌리면 다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자기 건지 남의 건지 사실 알 수도 없어요. 결과 보여주는 거는.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가 실제 하고자 하는 환경에 갖다 놓으면 동작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디파이 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으면 6개월짜리 안정성 과정 거쳐가지고는 그런 그 능력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AI는 현재 패시브한 AI 시대를 지나서요 다이나믹 AI로 지금 액티브 AI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많이 말씀하시고 데이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학교에서 어드밴스된 연구실에서 지금 하는 연구는 뭐냐면 데이터 없는 연구를 합니다. AI without data입니다. unsupervised 이런 세미 슈퍼바이즈, 셀프 슈퍼바이즈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대 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메가 이거하고 학교는 경쟁을 어차피 못 합니다. 데이터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AI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정말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코딩 능력 그리고 펀더멘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서영주 원장님. 예, 앞에 두 분께서 정말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대학이 워낙 작은 대학이고 이공계획밖에 없는 대학이다 보니 2020년부터 학부생들도 이제 인공지능 과목을 의무적으로 듣게 합니다. 그걸 이제 선포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 즉 코딩하는 것은 이미 전 교생이 이미 해오고 있었는데 그 인공지능이 이제 시대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그 기초 과목 1학년 1학기 2학기에 1학점씩 2번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나머지 졸업할 때까지 선택 과목으로 뭐 9학점이나 12학점 이상을 받으면 수료증에 인공지능 들었다고 하는 그런 걸 적어서 이제 그 보내주는 쪽으로 저희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코딩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들은 학부생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공지능이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실제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 기반한 그 인공지능이 지금 많이 그 뭐 논문도 나오고 교수들도 많이 뽑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응용 쪽에 그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게 실제로 임팩트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든 나라든 결국은 그 인재들이 인공지능 기법을 써서 활용하는 인재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컴퓨터공학과 오지 않아도 그냥 기계과를 가든 어느 과를 가든 인공지능 코딩을 써서 그 자기가 원하는 거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능력은 학과와 상관없이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코딩이 이제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분 뭐 다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크버그는 꽤 수년 전에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듯이 뭐 코딩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뭐 왜 그걸 미리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애플 만든 그 두 분의 창업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코딩이나 그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하면 그게 인간이 어떤 문제를 푸는 체계적인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코딩, 인공지능의 기초 개념은 학문과 상관없이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기업의 인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인공지능 대학원장을 하기 전에 인공지능 연구원장을 먼저 수년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바로 인공지능 알파고가 나온 해부터 그때부터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그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대기업입니다. 그 인공지능 인재를 기다리려면 탑 기업들이 경쟁력이 떨어질 테니 그 재직자 교육을 시키라고 설득해서 그 포항에 와서 완전히 먹고 수험생처럼 그 기숙학원처럼 5달 또는 길게는 9달까지 그 재수생처럼 기숙학원 하듯이 거의 그 먹고 자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역시 또 몇 달씩 와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족한 인공지능 인재를 그 육성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해봤고요. 중소기업도 해봤고요. 거기 무료 교육으로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 지금 인공지능 인재를 기업체에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뭐 서로 데려가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번에도 KT가 뭐 저희 인공지능 대학원에 10명을 좀 그 위탁 교육을 맡길 정도로 인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인재가 그분들이 말하는 인재는 당연히 그쪽의 최고 인재겠지요. 그래서 그런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기업체와 대학이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졸업시켜서 내보내고 그 내보낸 인재를 그 아까 말씀하신 도메인 날리지 그 기업에 맞는 뭐 공정이라든가 그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교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재직자도 교육시키지만 그 기업체에 필요한 그 이제 도메인 나리지를 저희 쪽에 프로젝트로 준다든가 과제로 줘서 학생들이 그걸 구현한다든가 해서 그거를 잘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졸업할 때 도메인 나리지까지 같이 좀 풀은 아니지만 경험을 하고 그 회사를 간다면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기업과 대학이 애초부터 지금 저희가 재직자 교육 하듯이 그거가 좀 변형된 형태로도 그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에는 좋은 교수, 좋은 연구 이력들이 있고 인프라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체에는 말씀하신 데이터라든가 도메인 나레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들이 잘 융합됐을 때 비로소 최고의 그 산학 협력이 되는 것이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프랙티컬한 산학 협력이 되고 또 인재도 그 뭐라 그러나요? 기업체가 와서 다시 재교육시키는 그 도메인 나레지를 교육시키는 그 시간도 전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방 왔다 갔다 하는 일방 통행식이 아니라 애초부터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해나가는 방법은 실제 많이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면 좀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인재들을 잘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할까요? 네, 네, 원장님. 네. 지금 마지막이면 사실은 이제 남은 게 없어서 되게 어려운 제가 상황이 됐고요. 제가 네. 순서를 한 번씩 바꿔야 됐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뭐죠?
제가 드릴 화두는 X 플러스 AI라는 생각을 저희가 뭐죠? AI를 먼저 할 때는 AI를 잘해서 X한테 써야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X를 위해서 AI가 뭐죠? 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X라는 부분에 금방 얘기했던 도메인 날리지,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 사실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아직은 근데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가 AI가 뭐죠? 받아들이기나 소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AI 도구가 기술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해서 좀 뭐죠? 이유식처럼 잘 정돈해서 줘야 되는 단계고요. 물론 이제 기술이 성숙해서 뭐죠? 막 먹어치우고 뭐 알아서 걸러서 먹는 걸로 바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AI 좀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분야에서는 그렇게 지금 패턴이 바뀌고 있고 결국은 그거 위해서 기업하고 어떤 이런 기술의 결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제 정리된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개인으로 봤을 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 어느 쪽으로 이건 도구인데 저 AI 도구 점점 좋아져서 그냥 뭐지 갖다 쓰면 될 텐데 근데 갖다 쓰는 게 아까 우리 이경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갖다 쓰는 게 다 열어놨는데 다 보여주는데도 못 갖다 쓰는 거죠. 결국은 하나는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도구를 갖다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고요. 그게 딱 맞는 그게 쓸 수 있는 환경이나 데이터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를 맞출 수 있는 전체를 갖다가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DNA라는 로직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요. 이 데이터랑 도메인의 나리지하고 AI라고 어떤 그런 뭐죠 도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제 양쪽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가장 나중에 뭐죠 빛을 볼 것이다. 근데 이거는 한 명이 해도 되고요 협업을 통해서 해도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구도가 좀 판은 세팅된 것 같고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밸런스하느냐. 그리고 인력적인 비중에서 보면은 도구를 만드는 사람은 집적도고 고도화된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많이 뭐죠 박리다매를 해야 되는 게 도구의 속성이고요. 그다음에 도메인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위한 부분을 갖다가 애드온해서 부가가치를 놓쳐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어떤 인재가 양쪽에 필요하냐? 결국은 X에서 결국은 다양한 도구를 쓸 수 있는 인재로 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든 문제에 어떤 문제가 닥쳐 아니 도메인이나 데이터가 닥쳐도 대상이 닥쳐도 그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적당한 도구를 선별해서 바로 투입해서 바로 문제를 풀어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큰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기업과 기술이 이렇게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AI 도구를 어떤 그런 도메인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게 직관적으로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문제 해결이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제가 이제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많이 준비를 했지만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해도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라 가지고 하루 종일 하고 싶지만 그 아쉽지만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질문을 반대 방향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원장님들께서 그 산업과 이렇게 저희가 접목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기업과 또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측면에서 또 그런 거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AI 기술들이 우리나라 전략 산업에 접목되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현재 각 AI 대학원들에서 활발하게 협력이 일어나고 있는 산업 분야나 어떤 뭐 좋은 사례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우리의 유력한 어떤 미래 전략 산업으로 보이지만 아직 AI랑 그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진 않다. 근데 뭐 앞으로 그래도 이런 쪽은 좀 전망이 있지 않을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사실은 제가 편하니까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저희는 X 플러스 AI 입장은 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 그다음 문화 콘텐츠 이런 주제를 저희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 자동차라는 단어를 저희가 그래도 조금은 더 한 걸음씩 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라는 거에 일반적인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보다는 거기 있는 부분 일부 부분적인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개발은 굉장히 큰 어떤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저희가 하는 뭐죠? 아까 저희가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저희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AI 대학원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HPC의 공용 인프라 이게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슈퍼컴퓨팅이라고 하는 그 도메인에 있는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HPC 고성능의 컴퓨팅 기술하고 AI 기술이 지금 초거대 AI라는 부분하고 연결해서 굉장히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광주에서는 저희가 자동차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전체적인 기술보다는 이렇게 검증하고 밸리데이션하고 타임 투 마켓을 땡기는 이런 부분에서는 자율주행 부분에서 이 타임 투 마켓 기술은 이 가상적으로 뭐죠? 이 기본적으로 어떤 주행 기술에 대한 검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가상주행이라고도 많이 부르게 될 거예요. 근데 가상주행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을 위한 로봇에 대한 이동성,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뭐죠? 물류에 대한 이동성, 사람들의 이동성, 이 모빌리티라는 단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기본적인 뒤에서 밸리데이션하고 이게 타임 투 마켓 줄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노력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라인에서 좀 잘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거꾸로 바라보시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아직은 뭐죠? 딱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 아직 거의 뭐죠? 걸음마를 하는 단계지만 그건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그런 수요에 매칭할 수 있는 상태다. 항상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서영주 원장님.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저희 좁게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에서 주로 지금 하는 분야는 미디어 분야입니다. 미디어라 그러면 듣고 말하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 이경훈 교수님이 그 전문가시지만 컴퓨터 비전 분야의 교수님이 6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CG 쪽에 3분, 그 컴퓨터 비전 쪽에 3분이 함께 6분이 저희가 여기서 좀 많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서 좀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고 듣는 자연어 처리 분야도 저희가 좀 교수님들을 어그레시브하게 좀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래에 뭐 어떤 쪽에 좀 이렇게 좀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있을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하나 축구를 보시면 뭐 축구나 아니면 다른 걸 보셔도 하나를 잘하면 기본기를 잘하면 다 잘할 것 같아요.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결국 기본기가 튼튼하면 그리고 여기 공학이다 보니 어떤 그 분야에 맞춰서 탤런트 있게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학은 돈이 있는 곳에 기술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은 기초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 뭐 그런 걸 하듯이 어디나 쓸 수 있는 기초 학문이다 보니 나중에 그 응용 분야에 맞춰서 잘하는 친구들이 거기에 잘 따라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저는 기초 체력,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전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계과든 뭐 물리과든 상관하지 않고 기초학문인 이 인공지능이나 코딩 쪽은 좀 해두시면 그 분야에서 좀 차별되는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체와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뭐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경무 원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대학교 같으면 이제 연구 중점 분야를 저희가 이제 C 쉐어라고 명명을 했어요. CSHAR인데요, 약자인데요. C는 이제 AI 코어를 말하는 거고요. S는 세마이컨덕터 반도체입니다. H는 헬스 앤 바이오고요. 그다음에 A는 오토노머스 비클 자율주행자동차고요. R은 로보틱스. 그다음에 마지막 E는 에틱스입니다. 윤리. 그래서 저희 협동 과정에 총 지금 현재 57분 정도 계시는데 다양합니다. 공과대학 교수만이 아니고 자연대학 교수님, 사회과학 교수님, 약대 교수님, 그다음에 의대 교수님, 법대 교수님, 인문대 교수님까지 다 망라돼 있어요. 그래서 X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서울대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는 국제경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AI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지금 오셔서 그런 시너지를 이제 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C-쉐어라고 하는 분야에 중점적으로 좀 제가 좀 하고 있고, 왜냐하면 반도체도 굉장히 강하고 통신도 강하고 뭐 여러 가지 바이오 쪽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AI를 최대한 하여튼 접목을 좀
해서 확산시키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는 이제 기업들하고 산업체하고의 이제 아까 여러 원장님들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브릿지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좀 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기업체를 많이 만나고요. 그래서 기업체들이 기업에서 느끼고 있는 그 페인 포인트들 이제 가려운 부분이죠.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듣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센터들을 조금 만들었고 또 만들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AI 그 거대 이제 초거대 AI 센터는 네이버랑 같이 지금 한 벌써 2년째 되고 있고요. LG와도 그 센터를 만들어서 LG AI 연구원하고 그 LG 그룹 내에 이제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AI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그 센터 안에서 지금 풀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으로 뭔가 풀고 싶은 문제들을 저희가 좀 듣고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 센터들을 많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학생들도 실제 문제를 통해서 뭔가 기여도 하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기업에 이제 뭐 취업을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뭔가에 지금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기업에서 학교 쪽으로 오는 방향이고요. 센터를 학교 쪽으로 만들고 기업의 인력들이 좀 이제 관련 같이 밀접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이제 특정 주제를 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방향은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기업으로 가는 방향이 또 있어요. 미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미국 그 웬만한 대학 교수님들은 다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데 다 이제 겸직을 하시고 그 안에 회사 안에 이제 어떤 연구소를 만들고 자기 학생들을 거기다 같이 데려다 놓고 같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학교에서 이제 기업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좀 풀어야 되는 건데 그건 뭐 학교마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양방향의 그런 소통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백준규 원장님.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희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대학교 AI대학원은 그 두산 그룹에서 같이 이제 대응 자금을 내서 정부 사업비 외에 두산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두산그룹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산중공업이 이름을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 에너지를 책임을 지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두산하고 한 5년 정도 그 AI 대학원이 계약을 해서 장기적인 그 개발을 하는데 두산그룹 내에서 AI 기술이 필요한 어떤 그 계열 회사들한테 응모를 해서 1년에 5개 과제식을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풍력 발전기의 뭐 고장의 예측과 진단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AI 기술 자체로는 조금 뭐 간단한 기술일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또 그 단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 어떤 좋은 기술을 넣어서 좀 상품성을 높여서 굉장히 많은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뭐 풍력 발전기나 태양열 발전기 하나의 부품 가격이 뭐 수십억이 넘어가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관리를 통해서 그쪽 회사는 엄청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 계약을 해서 그쪽에 이제 AI 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AI 기술이 여러 군데 적용이 되지만 국방에 적용되는 AI 기술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국방 분야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매우 중요하고 뭐 돈이 좀 많이 든다고 안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또 국방 기술 자체의 어떤 경쟁력이 그 나라의 뭐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사실 국방 분야에서도 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무슨 연구 과제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방부에서 봤을 때 좀 너무 산만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올해부터 그걸 통합을 해서 1년에 전군 뭐 육해공군으로부터 18명의 정예 인력을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 집중적인 그 AI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는데요. 6개월, 9개월 과정이 있는데 그런 이제 과정을 저희 중앙대가 수주를 해서 9개월 동안 그 전군에서
뽑힌 한 18명의 정예 요원들을 우리 학교 기숙사에서 기숙을 시키면서 이제 그 AI 교육과 응용 교육, 또 같이 논문도 쓰고 같이 이제 뭐 경진대회 뭐 발표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다양한 그런 산업 분야로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그런 협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또 어떤 유망한 어떤 그런 전략 산업이다, 뭐 이런 신산업이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저희가 또 이제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기초를 이렇게 탄탄히 한다고 한다면 저희에게 뭐 얼마든지 그런 쪽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오바되긴 했는데 혹시 그래도 원장님들 혹시 뭐 준비하셨던 말씀이 있으셨는데 혹시라도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던지 혹시? 네, 그러면은 아마 지금 돌아가시는 일정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뭐 오바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저희 패널 토론 세션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좋은 말씀 저희에게 나눠주신 네 분 네, 패널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인사 네, 박수로 네,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세션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그래도 대표로 하나 받아야 되지 않아요? 질문 하나 받을까요? 네, 네. 하나 뭐 질문 혹시 관중 저희 네 저기 청중분 중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중공업 지능제어시스템연구실 김준철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기 전에 질문을 좀 준비를 했던 게 이제 그 산업과 어떤 학계와의 그런 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뭐 교수님들께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질문은 상당히 좀 해결이 되었던 것 같고요. 불행히도 뭐 저희 제조업 같은 경우 사실 그 AI 부분 인력을 채용을 해도 여기 계신 이제 훌륭한 교수님 밑에 수화의 학생들은 뭐 제조업 쪽으로는 사실 좀 지원을 하지 않는 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네이버, 카카오나 뭐 AI 쪽으로 해서 이제 아주 뛰어난 회사들, 급여를 많이 주는 회사들 쪽으로 인력이 좀 집중되고 있는 현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타결책이 조금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사실 이게 뭐 급여나 복지나 이런 쪽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떤 뭐 교수님들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근간을 바치는 제조업 쪽으로 어떤 AI 인력 공급을 위한 조금 더 처우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지를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제가 그냥 한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요즘 그 산업체 인턴십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학부생들은 산업체에 가서 좀 배우는 이런 그 방향으로 인턴십을 하지만 저희 또 AI 대학원이나 또 대학원생들의 인턴십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산업체 같은 데서 현장에 가서 자기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AI 기술을 좀 적용을 하고 현장도 배우고 이런 과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인턴십을 하는 학생들을 만약에 잘 이렇게 보셨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좀 그 채용을 한다든지, 물론 뭐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은 뭐 글로벌 대기업이나 이런 데로 갈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은 제조업이나 이런 데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인력의 흐름이 물 흐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 뭐 좀 좋은 사람을 보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고요. 제가 뭐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미 그 산업체 인력들을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학 졸업하는 친구들이
그 기업에 좋은 인재가 가는 것을 뭐 좀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뽑을까를 많이 고민하실 것 같고요.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는 왜냐하면 학생들은 더 좋은 대우가 좋고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가까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 제가 포항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반대도 저는 그 기업체에서 큰 돈을 들여서 그 월급 쪼가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두 가지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학도 안 나온 고졸 출신이 그 P그룹사의 그 직원이 다른 전체 직원들보다 되게 뛰어났고요. 컴퓨터공학과는커녕 고졸 출신입니다. 그 회사에서 인공지능 쪽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K나 N 회사로 스카웃돼서 갔어요. 그것 말고도 저희 교육을 받은 친구들 상당수 잘하는 친구들은 또 스카웃됐고요. 철강회사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왜 뺏겼냐라고 이제 뭐라 그랬더니 그 오블리게이션도 걸지도 않았고 그건 뭐 정말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회사에 계신 분들은. 그건 물 흐르듯이 그 친구들은 더 좋은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그 더 좋은 곳에 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보다 잘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 회사에서 잘하면 정말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오퍼를 하고 대우를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도 힘들고 지키는 것도 둘 다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체에서 정말로 그 인재를 뽑고 지키고 싶다면 거기에 물 흐르듯이 정말로 그 사람이 떠나지 않고 여기에 충성 뿌리를 내려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지 다른 어떤 방안을 해도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그걸 막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또 불을 지르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예, 현실은 제가 경험해본 현실은 그렇습니다. 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실 뭐 말씀하신 내용 잘 알고 있고 사실은 저는 학생들에게 지금 졸업한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많이 가는 회사를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예,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큰 회사 가더라도 큰 전자회사 가더라도 영수 가지 말고 사업부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너에게 훨씬 더 성공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요 잘 몰라요. 사실은 비유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익스포즈를 하셔야 돼요. 자꾸 와서 이런 데가 있고 이런 환경이고 이런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를 자꾸 말씀을 해주셔야 학생이 알죠. 지금 학생들은 자기 선배들 간 데밖에 몰라요. 소위 얘기하는 신문에 나오는 몇 회사밖에 모르고 딴 회사는 있는지도 몰라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익스포즈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요.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모르는 중견 회사 와서 익스포즈 해가지고 가는 회사도 많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적 릴레이션십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는 겁니다. 과제 같은 걸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계속 밀접한 인간적 릴레이션십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많이 느껴요. 예, 그래서 그런 접촉을 굉장히 잘 하시면 뭐 아주 그 기대만큼 아니더라도 성과는 아마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현실적인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교육 전문가분들이실 겁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흥미롭고 깊이 있게 말씀 전해주셔서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5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AWC 2022인 부산 A홀에서 진행되는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B홀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주제로 다른 강연이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29일도 A홀과 B홀에서 다양한 주제로 많은 강연과 패널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AWC 2022인 부산의 1일차 A홀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